와인과 낯선 살결의 향수, 그리고 짙은 욕망의 냄새가 뒤섞인 그 방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제 어깨를 감싼 남자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낮은 숨소리가 귓가에서 아찔하게 울리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비명처럼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소파에 기댄 남편의 모습이 보인 것은 그의 옆에는 짙은 화장을 한 다른 여자가 들러붙어 있었지만 남편의 시선은 그 여자가 아닌 분명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에 걸린 것을. 그것은 제가 결혼 전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루비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며 그의 손에 직접 맡겼던 바로 그 목걸이.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그것은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런 것이었다면 나았을 겁니다. 그의 눈은 기이한 희열과 만족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연출한 연극의 가장 절정인 장면을 감상하는 감독처럼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흥미롭게 관찰하는 수집가처럼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몸을 달구던 뜨거운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다는 수치심보다 더 원초적이고 지독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저 나를 부수고 싶었던 거구나.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거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니,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고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생일로부터 석 달 전쯤 시작되었습니다. 53번째 생일이었죠. 53. 여자로서의 모든 빛이 바래고 그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껍데기만 남는 나이.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집을 떠났고 거대한 아파트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말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와의 대화가 사라졌죠. 회사 이야기, 주식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TV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제 얼굴을 마주하고 건네는 말은 하루에 10마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밥 줘. 물 좀. 리모컨 어디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저 그의 수족이자 집안의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의 눈동자는 저를 비껴 저 너머의 벽지를 향했죠. 그 텅 빈 시선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눈만 봐도 웃음이 터졌고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속삭였으며 서로의 살결을 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낡은 앨범 속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한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한 게 부부관계는커녕 따뜻한 손길 한 번 오가지 않은 지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사막의 고목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갈증은 가슴 깊은 곳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죠.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저녁을 차렸지만 민석 씨는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로 산 비싼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으스대던 날이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공공작가 초기작인데
10억은 좋게 넘을 거야. 당신이 보기엔 어때? 저는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힐끗 보았습니다. 가짜예요. 그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뭐,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국내 최고 감정사도 진품이라고 했어. 붓터치가 죽어 있잖아요. 저건 그냥 잘 그린 그림이지 살아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그놈의 고고한 척 좀 그만둬. 밥이나 차려. 그랬던 그가 제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은 것도 미용실에 다녀온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그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녁상에서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TV를 끄고 낯설고 진지한 표정으로요. 소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이 얼마만인지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걸까? 아니면 밖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우리 관계 말이야. 넌 외롭지 않아?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제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 외로움을 방치했던 사람이 바로 저 남자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는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안 외로워요? 제가 겨우 되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런 자극도 없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 예전처럼 뜨거워진다.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잊고 있던 불씨를 살짝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설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아주 특별한 모임을 주최하는 분이 있어.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고 정말 선택된 부부들만 가는 곳이야. 특별한 모임이요? 응. 우리처럼 권태기를 겪는 부부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자극을 주는 곳이지.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 그의 설명은 교묘하고 애매했습니다. 마치 최고급 포장지로 감싼 의심스러운 선물 상자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둘이서 풀어야죠. 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쉿!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기보다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그냥 딱 한 번만이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그곳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그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고고하게, 우아하게만 살고 싶어? 그가 순간 싸늘하게 말했다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소연아. 내 말은 당신의 그 완벽한 모습이 나 같은 놈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도 남들처럼 좀 솔직해져 보자는 거야. 응? 이대로 우리가 서서히 말라 죽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응? 그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자극, 관계 회복,
서로의 소중함 확인. 그럴싸한 말들로 저를 현혹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남자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려는 걸까? 내가 너무 다친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끈질긴 설득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말에 제 마음속 철옹성 같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안 돼. 그건 미친 짓이야라는 이성과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희망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사이 민석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해졌습니다.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했죠. 그의 계산된 친절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았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석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죠. 그것이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여는 것이었음을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옷장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몸에 붙는 원피스를 꺼내 주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나 한번 입었던 가슴선이 깊게 파이고 등이 훤히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너무 야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 당신 아직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무 꽁꽁 숨기고만 살았어. 그는 제 등 뒤에서 지퍼를 올려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설렘이 아닌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옷. 그것은 정숙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 박소연이 아닌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을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음악과 와인 향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는 어두운 조명 아래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고 대여섯 쌍의 부부들이 이미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세련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눈빛과 웃음소리에는 위선과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분위기에 압도당해 민석 씨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긴장 풀어. 그가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병풍처럼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몸을 감정한 뒤 만족스럽다는 듯 민석 씨에게 눈짓을 보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라도 된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관계 회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아내를 전시하고 품평하는 저속한 시장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건 것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훤칠한 키에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민석 씨와 비슷해 보였지만 꾸준히 관리한 듯 군살 없는 몸과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은 다른 남자들처럼 음흉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아, 네. 박소연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약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게 와인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 왔을 땐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은 경계심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동안 민석 씨는 이미 다른 여자와 소파에 앉아 허리에 손을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기이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당신만 즐기라는 법은 없지 하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긴 어떤 곳인가요? 남편은 그저 부부들을 위한 사교 모임이라고만 하던데요. 제 질문에 지훈 씨는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게 되는 곳이죠. 어떤 걸 얻게 될지는 소연 씨 마음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의 선문답 같은 대답이 그 순간에는 꽤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민석의 아내가 아닌 박소연이라는 한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다시 생기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임의 주최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밤의 파트너를 정해볼까요? 숙녀분들께서 이 주머니 안에 각자 자신의 귀걸이나 반지 같은 작은 소지품을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석 씨는 저 멀리서 저를 보며 어서 하라는 듯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재촉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귀에서 진주 귀걸이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차례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동안 지훈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제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도 기쁨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인지 실망감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민석 씨는 누구와 짝이 되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가실까요?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저는 홀린 듯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끈 곳은 2층의 한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킹사이즈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정막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인기척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거칠게 껴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밤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 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되고 누군가는 이 밤을 핑계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정당화하죠. 그의 말은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왜 이런 곳에 오시는 건데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아직 사랑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이런 방에 들어온단 말인가. 제 아내는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질투라도 느끼고 다시 제게 돌아올까?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재를 부정당한 채 껍데기만 남은 관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죠. 동질감. 그것은 경계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을 읽었습니다. 소연 씨는 행복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단 하루도 여자로서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소리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의 둑이, 도덕의 굴레가, 아내라는 이름의 족쇄가 모두 끊어져 나갔습니다. 힘들었겠군요. 그가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견고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골마 터진 상처에서 검은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그런 제 모습조차도 아름답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순간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와인보다 달콤하고 뜨거웠습니다. 메마른 제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고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살을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원피스의 지퍼를 향했습니다. 스르륵.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야릇하게 울렸습니다. 실크 원피스가 힘없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저는 속옷 차림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리자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숨지 말아요. 당신의 모든 것이 나에겐 소중하니까. 그는 경배를 하듯
제 어깨와 쇄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제 몸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민석 씨와의 관계는 늘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바빴고 저는 그저 그의 욕구를 받아주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의 쾌락, 저의 만족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내 몸이 이렇게 뜨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몸이 굳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리드에 저는 점차 몸에 힘을 풀고 본능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낯선 남자와 몸을 섞는다는 배덕감과 여자로서의 존재를 확인받는 황홀감이 뒤섞여 저를 아찔한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땀과 숨소리, 신음이 뒤엉켜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그의 팔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 제 영혼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고 문득 남편 생각이 난 것은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역시 다른 여자와.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가운을 걸쳤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만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낯선 여자를. 그 여자의 목에는 제 어머니의 루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저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있는 남편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지훈 씨를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이 판 함정에 먹잇감이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만족감과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안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음증적인 희열이 역겨울 정도로 선명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가 원했던 새로운 자극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의 관계 회복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구나. 그는 그저 나를 이 더러운 욕망의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지켜보며 흥분하고 싶었던 것뿐이구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무관심, 그의 차가운 눈빛, 저의 신미안을 이용해 불을 쌓고는 저를 가짜라며 무시했던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을 위한 긴 복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과 마주친 그 몇 초의 시간. 그 시간은 제게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 믿음,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엄성까지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품에서 느꼈던 잠시의 온기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변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잔인한 연극에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구토를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체취와 제 몸에 남은 그의 흔적, 그리고 남편의 그 역겨운 눈빛까지 모두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의 박소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남편이지만 이제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두려운 타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지된 쾌락을 맛본 동시에 가장 밑바닥의 배신을 경험한 상처 입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훈 씨의 뜨거웠던 품과 남편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눈빛, 그 두 가지 기억이 교차하며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부부교환 파티에서 변한 것은 남편의 눈빛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인생도 제 영혼도 송두리째 변해버렸으니까요.